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수 소장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동영상을 찍습니다. 2015년 2월 동영상을 찍는데요. 1월 동영상은 작년 12월에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와서 새해 들어와서는 첫 번째 이제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이미 이제 공지해드린 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경제 전망의 허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주제로 이제 한 4, 50분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영상 보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된 거 못 느끼십니까? 조금 이렇게 그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두 가지 변화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 안경이 바뀌었죠. 예, 대구의 오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경인데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일부러 지금 이 안경을 쓰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아마 1월분 동영상까지는 뒤에 배경이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책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동영상 그 뒤에 배경이 이제 연구소가 발간한 책들로 좀 바뀌었죠. 아마 이 화면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두 가지 정도가 바뀌었죠. 그럼 이제 그 2월 첫 번째 동영상으로 이제 정부 경제 전망 허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와서 박근혜 씨가 이제 또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죠. 물론 이제 이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여당 새누리당은 안 그랬겠지만 언론 매체를 보면은 진보 성향의 언론이나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거의 대부분이 비판적인 시각 내지는 비판적인 평가를 했죠.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기자회견의 재탕이었다. 또는 이제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1년 내내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없다가 느닷없이 연초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그 각본에 맞춘 듯한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보통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근데 이제 박근혜 씨 같으면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집권 2년 차죠. 2013년, 14년 이제 2년 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왔죠. 2년 동안 집권을 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왔으니까 3년 차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 집권 2년 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추진해왔던 이제 주요 정책들이 뭐였는가 한번 그 주요 정책들을 되돌아보면서 문제 내지는 성과가 무엇이었고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자신들이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만큼 해결이 됐고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또 남겨진 과제는 얼마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그런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3년 차에는 또는 앞으로 이제 임기 동안에는 이런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방향 제시 같은 걸 하는 게 보통 이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지금 박근혜 씨 기자회견은 정말로 이렇게 확 드러나죠. 그냥 무슨 이렇게 각본이나 대본에 딱 짜여진 써진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는 게 확 드러나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왜 그런 걸 해가지고 욕은 욕들 얻어먹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기자회견이나 국민들한테 제대로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조차도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드러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무능과 무지와 무책임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씨가 기자회견하는 그 전날 우정부 그 아파트 화재사 참사가 있었죠. 사고가 있었죠. 뭐 참사라고 해야 되는지 사고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상자가 130명 정도 이렇게 났으니까 상당히 큰 화재 사고였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전날 이런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참사, 이렇게 화재 사고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창피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다치신 분들 또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그 애도하고 위로를 표합니다. 정부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취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당연히 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또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만났다라고 해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의 반발을 샀죠. 딱 2번 만나놓고 그것도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만난 게 아니라 억지로 만나놓고 첫 번째는 팽목항에 가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 만난 거고 2번째는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이렇게 쇼하듯이 이렇게 만난 거고 그게 다인데 여러 번 만났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이런 이렇게 상황에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새누리당 집권당의 새누리당도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함을 여전히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씨 기자회견 내용도 뭐 그런 겁니다만 예컨대 그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거 새누리당과 이제 박근혜 씨의 경우를 보면 2012년에 어땠습니까? 2008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이제 집권을 했죠. 그래서 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사람이 그 당이 그 당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이명박 씨하고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2012년에 선거를 대선이나 총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명박 씨하고 이렇게 한나라당이 너무 개판을 쳐놔가지고 도저히 그 간판으로는 선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이명박은 우리 편이 아니야. 한나라당도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죠. 이른바 자기들이 집권했던 5년 동안을 스스로 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근데 칼로 이렇게 사람을 탁 찔러놓고 이름을 이렇게 그 이수일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주일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 나는 홍길동이 아니야. 내 이름은 이주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찌르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집권을 5년 동안 했으면 그 집권한 결과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고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행태를 보이는 게 정치의 기본이죠. 또 나라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집권당이 보여야 될 그런 태도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안 했어라고 이렇게 다 뒤집어 버렸다.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박근혜 씨 기자회견을 봐도 똑같다 이겁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이게 대부분이 뭐였냐면은 2014년에 그 발표를 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 이거 재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이제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름 바꿔가지고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하고 그래서 박근혜 씨를 어떤 뭐 부정선거해서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했으면 2013년부터 집권을 했다 이거예요. 2013년, 14년, 2년 이제 집권을 한 건데 2013년은 뚝 떼먹어 버리고 그냥 그건 또 우리하고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2013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고 또 자기들이 선거 때 내세웠던 국민행복공약이라든지 공약 가계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 마디도 없이 2014년 초에 그 내놨던 이제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만 이렇게 재탕을 되풀이를 했다 이 이야기를. 내용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되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씨나 또 2013년 1년 동안 자기들이 집권했던 1년 동안을 부정을 해버렸다. 지금 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씨 하고 있는 행태, 박근혜 씨님이 이제 거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죠. 청와대 갇혀서 이제 이렇게 그 꼭두각시 공주 노릇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새누리당이 하는 행태는 뭐냐면 이제 지금 박근혜 씨를 가지고서는 또 다음번 선거가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니 다시 이제 지금 그 자기들을 부정하는 행위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행복공약이나 공약 가계부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다.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고 느닷없이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떠드는데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이 모조리 다 자기들이 그 대선이나 총선 때 내세웠던 그 국민행복공약을 다 지금 부정하는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시절에 자기들의 집권했던 것을 5년 동안을 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2013년 또 1년 그 이른바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누리당 박근혜 집권 1년 시절에 이절을 또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시 그 재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죠. 이런 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박근혜 씨가 이제 또는 이제 이른바 그 이제 박근혜 정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어쨌든 뭐 정부라고 칩시다. 하여튼 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떠드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 뭐 4%, 3.9%, 3.8%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3.4%로 뭐 낮춘다고 어쩐다고 발표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다시 이제 이른바 지금 양적 그 이제 성장 또는 양적 사고로 이렇게 또 그 자기들 연명을 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지금 문제는 뭐나요? 성장률의 양적 수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제 이미 한국 경제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될 상황으로 와버렸죠. 질적 성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질적 성장과 관련된 어떤 그 기술 혁신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어떤 그 기득권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가 아닌 이제는 누구라도 능력과 재주만 있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기 힘으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 관료들이 지금 이제 뭐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4% 성장이다, 3.몇 %다 이런 식의 수치 노름을 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양적인 일정 수준의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봅시다.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봐보시면은 첫째는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제 그 GDP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저희 연구소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도표 중에 하나죠. 설명을. 이건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 첫 번째 경제전망 세미나 때도 이 도표를 아마 들고서 이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를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물론 2003년, 4년 그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라는 책을 보시면 또 이런 도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냐? 이제 양적 성장에 한계 부딪히고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을 해가야 되는데 질적 성장 경제로 이렇게 전환을 제대로 못 해가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성장 잠재력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80년대까지는 어쨌든 고성장을 하다가 이제 80년대부터 중성장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90년대 이후에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다가 2000년 이후에는 지금 3% 이제 전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추세가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20년 정도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저희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계속 뭐 3%네 4%네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래서 이게 막아지겠느냐라는 거죠. 그 옆에는 지금 이제 그 분기별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연도별 성장률인데 분기별 2007년부터 분기별 성장률을 보셔도 확연히 지금 이제 지난 그 2014년 4분기 때는 2.7%로 떨어졌죠. 수치가 중요한 거 왜냐하면 GDP 통계 자체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실질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이명박 정권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휘청했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2013년, 14년 뭐 이렇게 새누리당 박근혜 집권 2년 차에 경제가 그래도 조금 반등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자랑질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실제로 그 박근혜 씨가 이번 기자회견 때 그런 자랑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막 비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이명박 집권 5년이나 그러니까 이명박 집권 5년 시절을 치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동그라미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이게 자랑질 할 만한 상태입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도 보시면은 빚으로 떠받친 상황, 빚으로 떠받쳤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하고 공기업들, 이제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을 합한 공기업 전체하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하고 공기업체, 뭐 금융공기업체, 비금융공기업체를 전부 합한 그 공적 채권, 공적 채무죠. 공적 채권 발행 잔고하고 GDP, 이제 명목 GDP입니다. 이때는 명목 GDP의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이제 2008년이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씨가 집권하던 시절이죠. 이게 이제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5년 시절을 나타냅니다. 파란 것은 이제 명목 GDP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빨간 것은 이제 이런 공적 채권의 증가함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2008년에는 이제 명목 GDP 증가가 컸죠. 빚이 얼마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 연장선상에 좀 왜냐면 2007년 예산을 노무현 정부 때 잡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넘어온 거죠.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GDP는 이만큼밖에 안 늘었는데 빚은 어땠습니까? 그 GDP의 2배 이상 늘어나 버렸죠.
2008년 한 해에만 123조 원이나 되는 빚이 폭증을 했어요. 공적 채무가. 이렇게 국채하고 지방채, 공기업채가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 2009년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부터 GDP 성장률이 툭 뛰었는데, 이게 정말로 경제가 기업들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뛴 거냐?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빚이죠. 2010년은 어땠냐면은, GDP는 이만큼 100조 원 정도 양적으로 늘어나는 명목상으로 빚은 한 90조 원 정도, 그러니까 빚이, GDP는 한 110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빚이 100조 원 늘어난다. 거의 빚이다 이거예요. 2011년에도 마찬가지. 2012년에는 빚이 또 더 많았어요. 이걸 이제 그 누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누적으로 나타내서 GDP가, 명목 GDP가 전체적으로 한 335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집권 5년 동안에 GDP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집권했던 5년 동안에 빚은 353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GDP가 늘어난 것보다도 빚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지금. 부가가치라는 건 뭡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열심히 노동하고 또 그 노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죠. 근데 그 부가가치의 원천이 뭡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하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그 이른바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네 뭐네 이렇게 떠들었던, 양적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 했다라고 떠들었던 것의 그 실체는 뭡니까? 빚이죠, 빚. 빚 아닙니까? 이런 빚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이미 지금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 경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은 뭡니까, 여러분? 빚은 당연히 빚도 투자, 자본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죠? 타인 자본이죠. 빚은 타인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건 투자를 전제로 한 거죠. 그러면은 빚이 이렇게 늘어나서 어딘가 투자를 굉장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 것이 이제 GDP 증가로 나타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어디다 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4대 강이다 뭐다. 그 다음에 자원외교다 뭐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이다 뭐다. 다 그냥 한나라당 이명박 5년 동안에 빼먹느라고 정신이 없던 식으로 이렇게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권 5년 동안에 빚이 거의 50조, 60조 원이 늘었다라는 건 생각을 해보십시오. 360조 원이면 얼마나 돈인지. 만약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 원이라고 치면은 360만 채에 해당합니다. 2억 원이라고 치면은 2억 원이라고 쳐도 180만 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180만 원면요, 집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전월세고 뭐고 이렇게 서민 주거 문제 다 해결해 버립니다. 예, 그냥 공짜로 180만 원을 공짜가 아니라도 그냥 1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한나라당 이명박 집권 5년 동안에 해먹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른바 경제 성장률, 해먹은 것도 일단 GDP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의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잡히는 거니까, 월급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집권 2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을 바꿨을 때 GDP입니다. 집권 첫 해에 빚이 100조 원 가까이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권 2년 차 작년에는 거의 지금 GDP, 명목 GDP하고 빚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타나는 2013년에 약간 늘어난 게
늘어난 이유가 2010년에도 2009년 10년에도 이명박 때 이렇게 늘어났던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빚이 폭증할 때입니다. 빚이 폭등할 때입니다. GDP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때 이렇게 성장률이 마치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집권 그 1년 차인 2013년에 빚이 이렇게 폭증한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썼을까요? 뭐 복지다 뭐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다 쓴 게 아니고 이 빚이 늘어난 것의 태반이 여전히 그 공기업들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공기업들이었고 그 다음에 정부 빚이 늘어난 것은 상당 부분 이른바 경기부양책이라고 해서 역시 통원형 사업이었습니다. 12조 플러스 2013년에 12조 플러스 알파 추경 계산했죠. 정권 출범할 때 당시 이제 그 현호성인가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이제 그 국민 행복 공약 딱 발표하고 공약 가계부 낼 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반성문을 썼었죠.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는 사실 경제 정책을 너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는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알리고 국민들이 삶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이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선거 공약에서 그 약속한 대로 국민 행복 공약을 정말로 제대로 실천에 옮기고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문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빚 좀 내서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추경을 한 12조 플러스 알파 전체 총액으로 좀 한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그냥 질러댔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공약을 자기들이 증세나 빚을 더 이상 안 늘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공약에서 내세웠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빚을 질러대면서 공약을 또 이렇게 위반을 한 거예요. 빚을 안 내고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 가능합니다라고 막 선거 때는 주장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가능하냐 하니까 과세 기반을 늘리면 됩니다. 이른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부유층이죠. 물론 부유층이라도 세금 다 안 내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이른바 이제 탈세. 그래서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이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서 낸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하 경제 양성화 문제였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고소득 탈세를 방지하고 종교인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이제 2013년에 크게 화제를 모았던 것들이 뭐였죠? 역외 탈세였죠. 조세 도피처, 조세 피난처, 무슨 조세 햇빛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 뭐 여러 그 인터넷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들이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탐사 취재해가지고 보도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쪽에 돈을 많이 이렇게 묻어놨던 사람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 출처라든지 과세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후속 조처 발표가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둬야 될 세금을 제대로 안 걷고 대신에 그걸 뭘로 떼었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빚으로 떼었다라는 거죠. 빚으로, 국민들 빚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지금 집권, 새누리하고 박근혜 집권 2년 동안에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보면은, 누계로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GDP는 100조 원 늘어나는데 빚은 150조 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집권 2년 차는 2008년, 9년 여기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 2년 차는 압도적으로 더 많죠. 지금 빚이 증가 속도가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경제 성장률 뭐 3%, 4%, 5% 뭐 이거 떠든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그런 거냐 이겁니다. 빚으로 타인자본이니까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가 나오냐 이겁니다.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식적이라면 빚을 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빚을 빌려서 집을 살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와서 이익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이 많이 난 이익으로 뭘 하겠습니까? 빚을 갚겠죠. 빚을 갚으면 빚이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빚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시절이나 새누리 박근혜 시절이나 이른바 이게 그놈이 그런 상황 집권 그 7년 동안에 지금 빚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이명박 한나라당 때 360조, 새누리 박근혜 때 150조, 합쳐서 500조 이상의 지금 빚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나라 말아먹고 있는 거죠 지금. 500조 원이나 늘어났어요.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이겁니다. 이 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누가 이리해서 갚아야 됩니까? 이제는 빚을 냈는데 거기서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가가치가 안 나왔다 이거예요. 안 나오고 이게 부실화됐다 이겁니다. 강바닥을 파고 뭐라고 자원이고 뭐고 해서 다 부실화돼서 회수가 안 된다 이거. 투자 원금과 이익이 회수가 안 된다 이거. 부실화돼서 이제 손실 처리가 돼버린다. 손실 처리가 되면 어떻게 빚만 남죠. 빚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죠. 기업이나 개인은 파산하면 그만이에요. 내 배째라 하라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국가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배째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누가 갚겠습니까? 이 빚을. 네,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가 갚아야 되고 또는 자식 세대가 이제 현역 자식 세대가 못 갚으면은 미래 자식 세대가 갚아야 되죠. 누가 질러놓고 갚기는 누가 갚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15년 지난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공기업들 채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조 줄였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서 이렇게 전월세 대란도 이제 잡혔습니다. 이런 자랑질에 여러분들 공기업 그 빚이 20조 원 줄어든 게 왜 줄어든지 아세요? 땅 팔아서 다 공기업 혁신도시라고 이제 지방으로 옮겨가잖아요 지금. 땅 팔아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빚을 확 졌는데 4등한 거 뭐고 수장공사하고 뭐 이렇게 LH공사하고 뭐 확 졌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한전이고 빚을 졌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금 올리고 있죠. 수도요금은 전기요금이고 가스요금이고 다 요금 올려서 뭐 전철요금이든 버스요금은 요금 올려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빚을 질러 대놓고 부실화돼서 못 갚으니까 그걸 지금 이제 갚으려고 이제 국민들을 이제 등골 위에 세금을 뜯고 요금을 뜯어서 이렇게 메우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잘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부동산 전월세 대란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됐나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씨는 이제 전월세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러면 또 내놓은 게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은 또 왜 합니까? 자기들도 이제 막 이렇게 그 질러대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혼란이죠 지금. 레임덕이 지금 이게 심각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제 새누리당만 그렇습니까? 이제 박근혜 씨는 끝났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 봐보세요. 지금 온갖 놈이 이제 잡용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자기 한 차례 해먹겠다고 대통령은 로망이야. 뭐 이따고 소리도 하고 있잖아요. 야당은 어떠냐 이거죠. 야당도 지금 분열하고 붕괴하고 있죠. 예.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온갖 잡룡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한번 해먹겠다라고 난장판을 이제 피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빚이에요. 빚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정부도 빚, 공기업도 빚, 가게도 빚, 기업도 빚, 금융기관도 빚, 다 빚투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빚투성인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3%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뭐 3.3% 성장했습니다. 자랑질을 했다. 근데 한국은행이 그 작년 2014년 GDP 통계를 보도를 했는데 언론 행태를 봐보세요. 2014년에 그래도 3.3%나 성장했네요. 근데 2014년 4분기에는 2.7%였거든요. 그 말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또 한통속이냐,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양적인 수치마저도 빚으로는 빚 없이는 떠받칠 수가 없어요. 근데 빚은 이제 더 이상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 이렇게 넘었거나 가계부채는 한계를 넘어 있죠. 기업부채도 한계를 넘어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남은 수단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한 번 더 해먹고 한 번 더 집권해먹고 여든 야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해먹기 위한 방법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건 뭘까요? 세금 걷는 거죠. 세금 걷는 거죠. 아니 지금 그 새누리당 박근혜 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른바 무상복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세금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에 또 반면에 야당은 또 뭐라고 주장합니까? 복지를 늘려야 돼. 어려우니까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어. 예전에는 야당이 세금 늘리자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 늘리자라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뭐 연봉이 5천만 원이 됐든 뭐 6천만 원이 됐든 또는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 됐든 그 정도 연봉을 받을 정도면 또 그 정도의 생활비가나 생활 이렇게 그 비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지출이 동반됩니다. 국세청이 신고한 이렇게 그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소득액이 연봉이 이제 연 소득이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건 다음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5천만 원을 받든 6천만 원을 받든 그 정도 연봉을 받을 정도면 되게 40대 후반이나 50대 가장이죠. 그럼 벌써 이제 가족이 한 뭐 3인이나 4인 가족 자식이 둘 정도 있고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회에 나가든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뭐 50대 후반이나 60대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떠받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죠. 떠받칠 수 없어요. 지탱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단돈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세금으로 뜯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연봉 받는데 그 사람들이 돈 5만 원, 10만 원 아깝다? 아깝습니다. 그냥 와 닿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아주 그 나쁜 놈들이죠. 그 놈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석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집권당이다 하는 놈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깃털만큼 내는데 그게 그렇게 깃털만큼 내서 복지를 늘린다는 그게 그렇게 아깝냐라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의 여든 야든 기존의 정치권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그 경제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식 세대들의 삶을 미래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뿐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시민공방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빨리 여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 전부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순신 프로젝트만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한 줌의 백성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우리 20대, 30대, 40대가 나서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시민 공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물갈이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다들 이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순신 프로젝트 제2차 전국 순회 모임을 이제 실시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도시 순회를 합니다. 평일날 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이제 오후 저녁 퇴근 시간에 해야 되고 또 장소를 막 이렇게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건데 아닌 아이디어가 식당에서 저녁 식사 대화 모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안하게 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제2차 전국 순회면 공지를 잘 보시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시면 그걸로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작년에 했던 제1회 그 전국 순회 모임 때 했던 것처럼 16개 광역 시도를 이제 역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2월 말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순회를 할 예정이니까 광역 시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면 모이실수록 세상이 그 자체로 바뀌어집니다. 제2차 전국 순회 모임에서 많은 우리 20, 30,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달 동영상, 20일의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